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품위 있고 단아한 말씀으로 SJ 양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셔서요.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임금님기의 캔디께서 제주 귤의 향기를 저희 시사인 편집국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유행인지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아닌데 목만 딱 잠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요. 여러분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얼른 나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500만 원 받았다. 네, 그러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거죠.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또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대표 등에게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일종의 교통비였고 좀 많다고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 명 씨가 이제 윤 대통령을 위해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혹은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는 대가인지 관련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명 씨가 창원 산단 같은 이런 이슈, 그러니까 국정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좀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6월 20일에 명 씨가 강혜경 씨에게 대통령이 곧 창원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일정을 미리 얘기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틀 뒤인 6월 22일에 윤 대통령이 창원에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방문을 했는데 명 씨가 또 그거는 가만히 쥐고 있으면 나중에 6, 7만 원 된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조언하는 녹취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명 씨의 구속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라고 적시했는데 내일 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이 구속 여부도 이르면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 철학자를 건드리는 문장이 있네요. 구속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이렇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유서를 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충분히 어떻게 보면 명 씨가 이제 그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고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게 세수가 오고 갔고 그리고 심지어 김영선 의원실은 의원이 2명이라는 말까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명태균이 서울은 김영선이 담당하고 창원은 내가 담당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반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또 정말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말 왜곡한 거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명태균 씨한테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그 과정 속에서 공천 개입을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누구라도 그것에 개입하면 그것에 의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후보를 내고 선출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식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그리고 그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좀 더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밀어 넣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사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명태균이 위반한 부분과 대통령 부부가 위반한 부분 중에 어느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후자가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묻고 싶은 건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 청탁을 정말 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녹취에 우리가 정말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영선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웃기는 말로 해줘라는 말까지 이제 다 돼버렸는데
이제 이게 다 들렸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고 그리고 명 씨가 그리고 대선 때 윤 대통령 측에 지금 여론조사 해줬다. 지금 오고 간 동봉투도 그거냐 아니냐 그 대가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럼 정말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는데 이 영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가장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수사가 김영선 의원까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남겨두고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대통령 부부까지 확 조사가 확대되어야 된다. 검찰이. 예. 그러면 그 대통령도 이거는 명태균 의원 같은 사인뿐만 아니라 대통령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런데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명확한 지표를 이런 걸 통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회조라 발언이 굉장히 지금 댓글창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들 그 회가 어떤 회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다 듣고도 네. 오픈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네. 게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네. 좀 쌓인 예. 불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같이 본다는 게 객관성을 보장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듣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봤는데 이게 바이든은 날리면이 되고 그리고 그 김영선 해줘라 다 들었는데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하잖아요. 대통령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상한 시대가 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반성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 전에도 골프 친 윤석열. 네, 관련해서 노컷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그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이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오늘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2일이랑 또 11월 2일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골프를 쳐온 것인데요. 10월 12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했던 날이었고 또 11월 2일은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또 파장이 있었던 지 이틀 후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그 골프 나들이가 가져올 파장이 두려워서 이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급조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의 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10월 초에 대통령실이 했던 말이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나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식 바로 전날 이 두 사람 간의 녹취를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 제가 비서실의 선거 초입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서실에 살짝 책임을 돌리는 듯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쌓여가는 거짓말 의혹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방금 김영하 기자가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이런 행태들이 반복될까요?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 대통령실 우리가 저 해명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이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이야기, 팩트 체크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들과 대통령 간의 권력 관계에 보면 비서들이 대통령이 질문할 수 없는 관계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 이런 식으로 너무 허술하게 반복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부터는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 불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해리 프랭크퍼드라고 하는 프린스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지금을 거짓말의 시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은 개소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개소리의 시대다. 왜? 거짓말은 아주 거짓말쟁이들은 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착이라도 있어서 거짓말 아주 정교하게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서 이게 잘못된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거짓말 패턴이 어떠냐? 하나만 뒤져보면 다 밝혀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에 대한 최소한의 1도의 존경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상황을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말에 되게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걸 불시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번역자들이 개소리로 옮겨놓고 있어요.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번역자들이 개소리로 번역해 놓고 있고 그 책 제목이 온 불시시거든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해서 옮겨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대통령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렇게 너무 쉽사리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거짓말 우리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 말이 계속 더 들어가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야. 그냥 꾸며내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소리가 되어버리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말들을 개소리 취급하기 시작하면 이제 신뢰를 상실해버려요.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실의 말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믿어주질 않아. 이게 거짓말 이렇게 개소리하는 사람의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늘 개소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예.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개소리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간 잘못해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럼 저 사람은 당연히 헛소리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그 지표들이 저는 어디서 나오느냐?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게 17%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17%라는 말은 사실은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국민한테 어떻게 보면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없다라는 말. 사람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대통령실이 하는 말을 믿으면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예? 믿지 않기 때문에 17%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하셨을 때도 선 대통령이 그냥 말을 즉흥적으로 꾸며내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뭐 말이 진실되게 좀 와닿잖아요. 소탈하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정치적으로 할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최소한의 정치적 성의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유명 철학자, 정치학자의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튼 이제 골프 외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예. 이야기인데 실효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트럼프 만나서 골프 이기면 되겠어요? 골프 이겨서 외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면 될 텐데 연습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한미일 공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튼튼히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바이든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의 유산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뭔가 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랑 한번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케미가 있어요, 나름. 그리고 그때 둘이 사이가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예, 둘이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한번 호흡을 맞춰본 상대방이 위에 있고 우리는 정말 호흡을 맞춰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말 그 맞춰보지 못한 사람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쪽과 뭔가를 공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철저해야겠죠. 그러면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인 거에 대한 ABC 시나리오를 짜고 골프 칠 시간에 저는 그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좀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는 지시면 돼요. 예.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예. 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나는 왜 시국 선언에 참여했나? 네, 경희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문 발표했는데 여기에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226명이 시국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폐허 속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 이제 윤 대통령 임기 전반에 벌어진 일들을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또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 시국 선언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만권 박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올리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경희대 시국선언 이제 명단에 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제 담화문의 초안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람이 되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국선언에 참여한다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잘 썼다. 정말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자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들을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시국선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다른 시국선언문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게 될 만한 시국선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국선언문을 초안하신 분들께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저희들 교수 집단들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교수 집단들에서 시국선언이 나온다라는 건 가장 보수적인 것에서 이제 저항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교수 집단이 볼 때도 이게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기의 정의를 뭐 그람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사실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힘을 이제 모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권력에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저는 이게 뭐 이거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제 시국 선언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다. 라는 것도 또 같이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징후적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희대의 시국 선언문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탄핵 의원 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죠. 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등 5개 야당 의원 40여 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출범식에서는 이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개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 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어쨌든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아직 언급을 좀 피하고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서 지금 바로 결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야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인데다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오늘 금요일에 예정된 상황에서 이제 나온 메시지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외 집회도 한켠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16일 토요일에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9일에 이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참가자 11명이 체포가 됐고 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옷이 찢기면서 부상당하는 일까지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과 재발 방지 요구를 했는데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집회는 우리가 말로 했을 때 계속 설득했을 때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위나 집회에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가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개적으로 일부러
법의 일부의 룰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깨물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법의 일부를 깨물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두 행진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신고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뭐 행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의지를 밝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 사항이 뭐가 다른 것들이 확고하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면 또 처벌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회가 있을 때 모든 집회가 항상 신고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 대법원이 판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고 범위 밖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주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 명령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진압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시위 문화가 아주 평화 시위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시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약간이라도 좀 폭력적으로 변하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다 말립니다. 시민들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싫어한다라는 걸 시위를 조직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절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조직된 어떤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정착된 국가에서 경찰이 너무 민감하고 가인스럽게 반응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월급은 국민이 주는 거다. 국민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최사랑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네요. 자, 관련해가지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주셔가지고 잘 짚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